첫날 밤의 궤변. 결혼 첫날 밤 신랑의 목을 자른 범인은 과연 누구였던가. 나이 어린 신랑이 장가를 갔다가 첫날 밤에 머리가 잘려서 송장이 된 사건이 일어났다. 때는 이조 명종 때였다. 죽은 신랑은 북촌에 사는 최승지의 3대 독자 외아들인 것이다. 신부는 남촌에 사는 김승지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신랑은 15살이요. 신부는 19살로서 신랑보다 3살이나 위였다. 원래 최승지가 김승지의 딸을 며느리로 삼기로 한 것은 최승지가 빨리 후손을 얻기 위해서 동료인 김승지에게 통혼을 한 것이었다. 혼산날이 되자 최승지의 아들은 김승지의 집으로 장가를 들러가서 초례를 치르고 저녁 때쯤 되어 신방에 들었다. 신랑이 신방에 들자 유모와 하녀들이 주안상을 차려오고 원앙 금침을 펴놓았다. 신부는 보기 드문 미인으로서 인근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처녀였다. 얼마 후에 신방의 촛불이 꺼졌다. 밤이 지새고 아침이 되었다. 그런데 벼랑간 신방에선 신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머니나 이를 어쩐다. 이 소리에 놀란 집안 사람들이 신방으로 몰려들어가 보니 이것이 웬 말인가. 신방 안엔 붉은 피가 흥건히 고였고 어린 신랑의 목을 어느 누가 잘라가고 만 것이다. 신부집은 당장 난장판이 됐다. 하여간 이 병고가 급히 신랑집에 알려져서 목이 없는 시체는 최승지 집으로 옮겨지고 최승지 부부의 통곡 속에 장례를 치렀다. 이러한 참변이 일어난 후로는 동네에선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거 아마도 간부의 짓일 거야. 깜찍한 김승지의 딸에게 간부가 있었나 보지. 하여간 필요곡절 신부와 무슨 관계가 있는 자의 소용일 거 아니야. 하고 모두 자기 나름대로 소문을 뻗들였다. 과연 누가 그러한 끔찍스런 짓을 했단 말인가? 그런데 신랑의 장례가 끝나자 최승지의 집에 느닷없이 한 채의 가마가 들어갔다. 그리고 가마 속에서 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신부인 김승지의 딸이었다. 신부는 시부모에게 절을 하고 나서 통곡을 하며 죽어도 시댁의 귀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최승지는 내 아들을 죽인 것은 너의 관계다. 라고 당장에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꾹 참고 있었는데 최승지의 부인은 분을 못 참고서 네가 무슨 낯으로 우리 집에 왔느냐. 어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모두 너 때문이다. 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새색시는 눈물로 하소연하며 돌아가질 않았다. 최승지는 할 수 없이 방을 정해주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언 수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그동안 새색시의 언어 행동이 매우 얌전하여 차차 최승지의 마음에 들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색시인 며느리가 조용히 최승지의 방 안으로 들어와서 말문을 열었다. 아버님께 여쭙기는 죄송스러우나 아무래도 제 남편을 죽인 사람은 이 시댁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최승지는 깜짝 놀랐다.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침착하게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 있던 최승지는 전신을 떨며 온 천하에 죽일 년놈들 같으니 하고 분을 참지 못했다. 그런데 원래 최승지의 부인은 본처가 아니고 죽은 최승지의 아들이 5살 때 상처를 하여 과부를 얻어서 후처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그 후처가 매우 얌전하여 전실 자식에게도 친어머니 못지않게 대해주며 모든 가사를 매우 잘 처리했다. 그래서 최승지도 매우 기뻐하며 부부간의 금실도 좋았다.
언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자 최승지는 부인에 비해 매우 나이가 들어 전과 같이 부인을 가깝게 하지를 못하고 각각 딴 방에 거처하게 되었다. 첫날 밤에 남편의 흉사를 당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은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라는 사실을 알고 시댁에 와서부터 시어머니의 거동을 세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밤이면 항상 마을 다니는 버릇을 알아냈다. 그리고 마을 가는 집은 죽은 시어머니의 이질녀의 집이었다. 전신 아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전실의 이질과도 가깝게 지낸다는 것은 누가 보나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질녀의 집에 다녀온다고 나간 후 실상 이질녀의 집에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어느 딴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점에서 의심을 품은 며느리는 밤마다 몰래 시어머니의 뒤를 밟아보았다. 어느 날 며느리가 뒤를 따라보니 시어머니는 이질녀의 집에서 나와서 옆집에 있는 하인의 집인 만석의 집 처마 끝에 붙어서 방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들창문에 바짝 붙어서 방 안의 사정을 살폈다. 방 안에선 뜻밖의 소리가 들려왔다. 우선 남녀가 숨가쁘게 정사를 이루는 소리가 들리고 정교가 끝나자 분명히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그래, 그의 대가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남자 목소리가 당신 네지 연못 속에 던져버렸어.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이고 머니나, 왜 연못에 버렸어요? 어느 산에 묻지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꿈에 자꾸 그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안의 대화를 들은 며느리는 정신이 아득아득해져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는 이러한 사실을 숨김없이 시아버지인 최승지에게 얘기한 것이다. 최승지가 미친 듯이 노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며느리에게 얘기를 들은 최승지는 자기 집과 동네집 하인들을 모두 불러서 술을 먹였다. 물론 만석도 참석을 했다. 하인들에게 술을 진탕 먹인 후 최승지는 농담을 했다. 너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다. "네, 만석이 제일 힘이 셉니다. 우리들 10명이 만석한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최승지는 시치미를 떼고서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말하자 일동은 정말이 옳시다. 정말 만석이가 힘이 장사입니다. 그러나 최승지는 싱글벙글하고 있는 만석이를 향해서 그래, 네가 정말 이 방한 사람들이 다 덤벼도 이겨낼 자신이 있느냐? 하고 묻자 이번에는 만석이 의기양양하여 너희들 다 덤벼봐라! 하고 큰 소리를 친다. 최승지는 한술 더 떠서 그래, 어디 너희들 모두 저 밧줄로 만석이를 묶어봐라! 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인들은 일제히 만석에게 덤벼들었다. 워낙 여러 사람이라 만석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만 밧줄에 묶이고 말았다. 그러자 지금까지 장난으로만 알았는데 최승지는 느닷없이 불호령을 내렸다. 그놈을 이리로 끌고 오너라!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명령대로 최승지 앞으로 만석을 끌고 갔다. 다음에 최승지는 또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전년도 이곳으로 끌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최승지의 부인은 "아이고, 아니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반항을 했으나 종래는 하인들에게 끌려서 최승지 앞에 꿇어 엎드렸다. 최승지의 불호령이 내렸다. 내년 놈들이 저지른 죄를 모르겠느냐? 최승지의 눈에선 불이 나고 무서운 문초가 시작됐다.
매질이 가해지자 두 남녀는 할 수 없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즉 최승지의 후처는 하인인 만석과 간통하여 최승지가 죽은 후 그의 재산을 가로챌 욕심으로 최승지의 어린 자식을 신방에서 죽이고 목을 잘랐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백한 대로 연못물을 파내자 연못 속에서 과연 최승지의 아들의 목이 나왔다. 격노한 최승지는 만석을 강물에 던지고 최승지의 부인은 독약을 마시게 하여 자살케 했다. 이렇게 집안이 들통이 나자 최승지는 불쌍한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가산을 팔아서 정리한 후 울분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 죽장에 집신을 신고 서울을 떠났다. 또한 세월은 흘러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다. 서울 사람들은 이제 최승지의 일을 거의 잊어버렸고 그때까지 최승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최승지도 객지로 돌아다니다가 객사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승지는 죽지 않았다. 그는 전라도 어느 산속에 땅을 마련하고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 하루는 한가히 들에 앉아서 지난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말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이곳에 절은 어디 있습니까? 최노인이 돌아보니 15살 돼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다. 이곳에서 10리쯤 가면 절이 있다. 최노인이 대답하자 그 소년은 최노인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좀 쉬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최승지가 그래, 너는 몇 살이냐? 하고 묻자 소년은 나이는 15이고 성은 최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소년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던 최노인은 그 소년이 15년 전에 죽은 아들의 얼굴과 너무나 닮았다. 그래,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사옵니다. 팔도광산을 다 돌아다닐 참이에요. 팔도광산을 다 돌아다닌다니. 어린 나이로 무엇 때문에 세상을 돌아다니느냐? 저는 제 할아버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님은 최승지이신데요. 우리 아버지는 장가들러 가셨다가 전날 밤에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우리 할아버님께선 재산을 팔아가지고 팔도강산 유람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노인은 깜짝 놀랐다. 그럼 이 소년이 내 아들의 유복자란 말인가? 그럼 네 외가는 혹시 김승지 댁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최노인은 소년을 와락 끌어안으며 옳다. 네가 내 손자로구나. 네 애비는 장가들러 갔다가 전날 밤에 흉사를 당했는데 요행이 네 어미가 너를 가졌었구나. 아유, 기특한 내 손자야. 할아버지! 뜻밖의 손자를 만난 최노인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기뻐했다. 정말로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이 서지 않았다. 정말 천지신명이 돌보셔서 너를 만났구나. 만일 이곳에서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영영 내 손자가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산속에서 죽었겠구나. 아이고 내 손자야. 최노인은 죽은 아들을 만난 것처럼 기뻤다. 이미 70이 넘은 최노인은 손자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그때까지 수저를 지키고 있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다. 최노인은 손자와 며느리 세 식구로 다시 살림을 시작했다.